재판장님이 바닥에 하얀 분필로 동그라미를 그리던 그 순간을 저는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자,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오. 그리고 두 어머니는 양쪽에서 아이의 팔을 잡으세요. 내 신호에 맞춰 아이를 원 밖으로 끌어내는 사람이 진정한 어미로서 아이를 데려가게 될 것입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10년 만에 나타난 아이의 생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도끼로 번들거렸고 붉게 칠한 입술은 승리를 확신한 듯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죠. 우리 민우는, 내 목숨보다 귀한 우리 민우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며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고작 10살 배기 아이의 가느다란 팔목을 생모와 제가 양쪽에서 움켜쥐었습니다. 시작. 판사님의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생모는 악귀처럼 아이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악. 아이의 입에서 비명인지 신음인지 모를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그 작은 몸이 금방이라도 두 동강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엄마, 나 아파. 엄마, 나 살려줘. 그 눈빛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외로운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날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판사님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웅웅거렸고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파도 소리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오른쪽 손목이 시큰거립니다. 그날 법정에서 아이의 손을 잡았던 그 손목이 말입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숱한 고생을 했지만 뼈에 사무치는 아픔이란 건 육신의 고통이 아니더군요. 내 심장이 뜯겨나가는 것 같은 그 고통. 아마 자식을 키워본 분들이라면 제 마음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 이름은 강미숙입니다. 올해로 61 환갑을 맞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에는 세월의 골짜기가 깊게 패여 있습니다.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이며 검버섯이 핀 볼이며 거칠어진 손마디까지. 영락없는 할머니가 다 되었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30 초반의 젊은 미숙이가 살고 있습니다. 평창동 그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밤마다 아이를 업고 서성이던 그 젊은 날의 제가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제 가슴으로 낳고 눈물로 키운 제 아들 민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돈과 핏줄을 앞세워 그 아이를 빼앗아가려 했던 비정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1996년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제가 처음 평창동 사모님 댁에 입주 도우미로 들어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높은 담벼락 위로 뾰족하게 솟은 철창살이 마치 감옥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대문을 열고 들어선 그곳은 별천지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바닥에 깔린 대리석이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에서는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집 안 곳곳에서는 은은한 백합 향기가 났습니다. 그 향기가 얼마나 진하던지 처음에는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습니다. 그 집 사모님, 그러니까 민우의 생모는 당시 25살이었습니다. 저보다 5살이나 어렸지만 그녀는 저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뽀얀 피부에 오뚝한 콧날, 앵두 같은 입술. 마치 인형처럼 예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늘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 말끝마다 묻어나는 짜증과 신경질. 그녀에게 저는, 아니 우리 같은 고용인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말을 알아듣는 가구에 불과했습니다. 아줌마, 내 옷방 정리는 다 했어? 그 밍크 코트는 결대로 빗질해 놓으라고 했잖아. 냄새 배니까 섬유 탈취제 뿌리지 말고 스타일러에 넣으라고 몇 번을 말해. 그녀의 목소리는 늘 하이톤이었습니다. 저는 내 사모님,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쇼핑을 하거나 백화점 VIP 룸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가 저녁 늦게 귀가하곤 했습니다. 양손 가득 명품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는 날이면 기분이 조금 나아 보였지만 빈손으로 들어오는 날에는 온 집안이 살얼음판이었습니다. 그해 봄, 민우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아무리 표독스러운 사모님이라도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는 다르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건 제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출산 후 몸매가 망가진다며 모유 수유는커녕 아이를 한 번 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날, 그녀는 아이를 유모와 제게 떠넘기듯 맡기고는 곧바로 마사지 샵으로 향했습니다. 애 울리지 마.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분유 먹일 때 트림 제대로 시켜. 저번처럼 토해서 내 옷에 묻히면 그땐 아줌마 월급에서 깔 줄 알아. 그것이 그녀가 아이에게 한 첫마디였습니다. 민우는 유난히 순한 아이였습니다. 배가 고파도 크게 울지 않고 그저 끙끙대며 작은 손을 허공에 휘젓곤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그렇게 짠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저는 아이방에 들어가 요람에 누운 민우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포동포동한 볼살, 곤히 잠든 숨소리, 꼬물거리는 발가락. 그 작고 여린 생명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아가, 너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다들 부러워하지만 내 어미 품 한 번 제대로 못 느껴본 내가 이 아줌마는 왜 이렇게 가엾니? 저는 사모님 몰래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분유 냄새가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면 아이는 제 품을 파고들며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그 묵직한 무게감이 제 텅 빈 가슴을 채워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노처녀였지만 그때 이미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1997년 대한민국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대기업들이 줄도산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넘쳐났습니다. IMF 구제금융, 국가부도 사태. 어려운 말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평창동 저택의 높은 담장안은 여전히 고요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말입니다. 하지만 균열은 서서히 그리고 아주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민우 아빠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안방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소리가 자주 들렸습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회사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또 쇼핑이야? 그 카드 당장 내놔. 아니, 회사가 망하든 말든 내 품위 유지비는 줘야 할 거 아냐. 나더러 거지꼴로 다니란 말이야. 사모님의 목소리는 앙칼졌습니다. 쨍그랑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민우의 귀를 막아주었습니다. 아이가 놀라 깰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집안에서 일하던 운전기사 김씨도 요리사방 여사도 하나둘씩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수가, 너도 딴 자리 알아봐라. 이 집 곧 망할 것 같다. 사장님 눈빛이 예전 같지가 않아. 박 여사가 떠나면서 제게 충고했지만 저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마저 떠나면 이제 갓 돌이 지난 민우는 누가 돌본단 말입니까? 사모님은 아이 기저귀 가는 법조차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밀린 월급보다 아이 밥줄이 끊길까봐 그게 더 걱정이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 11월의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부터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들이닥쳐 사장님 서재를 뒤집어 엎고 거실에 있는 값비싼 도자기며 그림들의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사장님은 어디론가 끌려가듯 나갔고 사모님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며 민우를 업고 부엌에 숨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돌아가고 난 뒤 집안은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죽이고 문틈으로 거실을 내다보았습니다.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밍크 코트를 걸치고 양손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과 손목에는 평소에 아끼던 보석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현관이 아닌 부엌 쪽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려 까치발을 든 채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설마 도망가는 건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사모님? 제 목소리에 그녀가 흠칫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 아줌마. 안 자고 있었어?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이 새벽에. 그게. 잠시 친정에 좀 다녀오려고. 급한 일이 생겨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친정은 부산이었고 지금 그녀가 들고 있는 짐은 잠시 다녀올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민우는요? 민우 도련님은 어쩌고요? 제가 묻자 그녀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기방 쪽을 힐끔 쳐다보더니 이내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애는 나중에 사람 보낼 거야. 아줌마가 당분간 좀 봐줘. 내 금방 연락할게. 사모님, 지금 가시면 안 돼요. 사장님도 안 계신데 빚쟁이들이 또 오면 어떡해요. 저 혼자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제가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이대로 그녀를 보내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이건 와. 너 미쳤어? 감히 어디다 대고 손을 대? 그녀가 소리를 지르자 제 등에 엎여 자고 있던 민우가 놀라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텅 빈 저택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그녀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아우, 시끄러워 진짜. 재수없게 왜 울고 난리야. 그녀는 울고 있는 제 아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것을 보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뒷문을 열고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밍크코트 자락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저는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관문도 아닌 식모들이 드나드는 뒷문으로 도망친 재벌가 사모님. 그녀가 챙긴 것은 자신의 몸을 감쌀 밍크코트와 보석들이었고 그녀가 버린 것은 핏덩이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등 뒤에서는 영문도 모르는 민우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열린 뒷문으로 들어온 찬바람이 제 볼을 때렸습니다.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아가. 불쌍한 우리 아가. 이제 어떡하니. 저는 아이를 앞으로 돌려 안았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아이의 볼에 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제 가슴을 파고들며 젖을 찾았습니다. 줄젖도 없는 빈 가슴을 내어주며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그 넓은 평창동 저택에는 저와 민우 단 둘뿐이었습니다. 전화는 끊겨 있었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남기고 간 것이라고는 빚쟁이들이 붙여놓은 빨간 딱지들과 아이. 앞으로 된 빚더미뿐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빚쟁이들이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사모님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집안에 남아있던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모조리 쓸어갔습니다. 심지어 민우의 젖병 소독기까지 들고 나가려는 것을 제가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이건 안 돼요. 애밥 먹여야 한다고요. 제발 이것만은 놔두세요. 제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자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침을 퇴뱉으며 말했습니다. 야, 이 아줌마야. 내가 무슨 상관이야?
너도 돈 못 받았을 거 아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챙길 거 있으면 챙겨서 나가. 이 집 곧 경매 넘어갈 거야. 그들은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쓰레기장이 된 거실과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저와 민우뿐이었습니다.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길 거라는 예고장이 현관 앞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향인 강원도 정선에는 늙으신 노모와 몸이 아픈 남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매달 붙여주던 월급이 끊기면 그들의 생계도 막막해질 터였습니다. 하지만 빈털터리로 그것도 남의 핏덩이를 안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차가운 저택에서 굶어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꾸렸습니다. 제 낡은 옷가지 몇 벌과 민우의 기저귀, 분유깡통, 그리고 아이가 덮던 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모님의 드레스룸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옷들이 질비하게 걸려 있었지만 감히 손댈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은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기 전 저는 거실 한가운데 걸려있던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사장님과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모님. 그들의 환한 미소가 그날따라 더욱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당신들 천벌 받을 거예요. 짐승도 제 새끼는 이렇게 안 버려요. 저는 속으로 저주를 퍼부으며 포대기로 민우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아이는 제 등 뒤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의 무게가 앞으로 제 인생을 얼마나 짓누르게 될지, 아니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어줄지 그때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1997년 12월의 어느 날, 저는 그렇게 평창동을 떠났습니다. 서울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죽지 않겠다. 어떻게든 살아남겠다. 그리고 이 아이, 내가 지키겠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약속이었을까요? 도망친 사모님에 대한 복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버려진 생명에 대한 연민이었을까요? 어쩌면 그저 외로웠던 제 삶에 찾아온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서울역 대합실은 난민촌을 방불케 했습니다. 노숙자들이 신문지를 덮고 누워 있었고 실직한 가장들이 멍한 눈으로 텔레비전 앞을 서성였습니다. 저처럼 보따리를 든 사람들의 표정에는 하나같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품속의 민우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쳤지만 아이의 체온만은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도 너 못 건드리게 할 거야. 저는 생전 처음으로 소리내어 엄마라는 단어를 뱉어보았습니다.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묘하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평창동 사모님의 눈치나 보던 식모미숙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아이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보호자였고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와 맞서 싸워야 할 가장이었습니다. 기차표를 끊어놓고 승강장에 앉아 있는데 문득 고향에 있는 철수 씨 생각이 났습니다. 제 첫사랑이자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 서울 가서 돈 벌어 금이 환영하면 식 올리자고 굳게 약속했었는데 남의 자식을 업고 나타난 저를 보면 그는 과연 무슨 말을 할까요? 두려움이 앞섰지만 당장 갈 곳은 고향뿐이었습니다. 욕을 먹어도 좋다. 머리채를 잡혀도 좋다. 일단 아이부터 살리고 보자. 덜컹거리는 기차 소리에 맞춰 민우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다 식은 분유병을 꺼내 아이 입에 물렸습니다. 쪽쪽거리며 젖병을 빠는 아이의 모습이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황량한 겨울 풍경과 겹쳐져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앞날도 저 풍경처럼 춥고 시리기만 할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고통의 끝에 어떤 기적 같은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지 말입니다. 그리고 10년 후 죽은 줄 알았던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 우리 모자의 삶을 또 한 번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10년간의 처절했던 생존기이자 핏줄보다 진한 사랑의 기록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기차는 어둠을 뚫고 달렸습니다. 터널을 지날 때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영락없는 도망자의 몰골이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중년의 아주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계속 제 등 뒤에 아이를 힐끔거리셨습니다. 세댁, 애가 참 순하네. 몇 개월이나 됐어? 아주머니의 물음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세댁이라는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처녀가 애를 업고 있으니 당연히 결혼한 여자로 보였겠지요. 아, 네. 이제 갓 돌 지났어요. 아이고, 한창 예쁠 때네. 근데 애 아빠는? 혼자가? 네. 남편은? 먼저 내려갔어요. 일이 있어서.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구구절절 사연을 늘어놓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주머니는 쯧쯧 혀를 차며 가방에서 귤 하나를 꺼내주셨습니다. 이거라도 하나 까먹어. 얼굴이 반쪽이네. 애 키우려면 엄마가 잘 먹어야지. 그 귤 하나가 왜 그리도 고맙던지요. 껍질을 까면서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세상이 다 모진 것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구나. 그런 생각에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서야 정선 사북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밖으로 나오니 서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고 인적 드문 거리에는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민우가 감기라도 걸릴까봐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포대기 위를 덮었습니다. 얇은 스웨터 한 장만 입은 제 몸은 오들오들 떨렸지만 아이만은 따뜻해야 했습니다. 친정집은 역에서도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하는 산동네였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는데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등 뒤에 민우는 무거웠고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하며 겨우겨우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금이 간 담벼락. 가난한 내 집. 하지만 그곳만이 제가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서 수돗가 얼음을 깨고 있던 노모가 허리를 펴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숙이냐? 아니, 내가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 어머니의 반가운 목소리도 잠시 제 등 뒤에 불룩한 포대기를 본 순간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게 뭐냐? 등에 업은 게 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털썩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나갈 데가 없어.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뛰쳐나온 남동생도 옆집 담장 너머로 구경 나온 이웃들도 모두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녀가 애를 업고 나타났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의 재임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평창동 식모에서 미혼모 생선, 장수로의 추락이자 동시에 진짜 엄마로 거듭나는 고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한숨으로 방구들만 덮이셨습니다. 윗목에 놓인 자릿기가 꽁꽁 얼어붙을 만큼 추운 밤이었지만 제 마음을 더 시리게 만든 건 벽을 보고 돌아누운 어머니의 등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냉기였습니다. 민우는 낯선 잠자리가 불편했는지 칭얼대다 지쳐 잠이 들었고 저는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의 등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시냐? 새벽녘 닭이 회를 치는 소리에 섞여 어머니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눕지도 않으신 채 천장만 보고 던진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돌덩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사실대로 말할까 수백 번도 더 고민했습니다. 서울 평창동 부잣집 사모님이 낳은 자식인데 빚쟁이한테 쫓겨 도망가면서 버리고 간 아이라고. 불쌍해서 참아두고 올 수 없어 내가 데리고 왔노라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실대로 말했다가 어머니가 당장 경찰서에 데려다 주라고 하시면 어쩝니까? 아니면 고아원에라도 보내라고 성화를 부리시면 어쩝니까? 핏덩이 같은 이 아이가
낯선 시설의 차가운 방바닥에서 울다 지쳐 잠들 것을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제 자식이에요. 거짓말이 제 입술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한 번 뱉은 거짓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입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제가 서울 가서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은 죽었어요. 사고로.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퀭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시는데 그 눈빛에 서린 배신감과 절망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뺨을 때리는 대신 당신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내리치셨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은 서울 가서 돈 벌어 금이 환향한다는데 너는 어디서 애비 없는 자식을 달고 와. 동네 창피해서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옆방에서 자던 남동생이 부스스한 얼굴로 문을 열고 나왔다가 험악한 분위기에 기가 눌려 슬그머니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가 깰까봐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엄마한테 손 안 벌릴게. 밥도 내가 벌어서 먹이고 옷도 내가 사입힐게. 제발 내치지만 말아줘. 이 엄동설안에 갓난쟁이 데리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래. 어머니는 한참을 더 우시다가 퉁퉁 부은 눈으로 민우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새근거리는 아이의 얼굴을 보시더니 긴 한숨을 내쉬며 이불 자락을 끌어당겨 아이 어깨를 덮어주셨습니다. 썩을 년. 집 팔지가 꼰다더니. 밥은 먹고 왔냐? 그 투박한 한마디에 저는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욕을 하고 가슴을 쳐도 결국은 자식의 줄인 배를 걱정하는 것. 저는 그날 아침 어머니가 차려주신 된장국에 눈물을 말아 삼키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 목숨처럼 키우겠노라고.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동네에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면 안악들이 수군대다 뚝 그쳤고 구멍가게에 분유를 사러 가면 주인이 혀를 쯧쯧 찼습니다. 미숙이 걔 서울 가서 몸 팔다 온 거 아냐?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다며. 쉿, 들을라. 근데 애는 반반하게 생겼더라. 미숙이 안 닮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수 같은 말들을 저는 모른 척 삼켜야 했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은 제 첫사랑 철수 씨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마당에 널어놓은 기저귀가 얼어서 뻣뻣해진 것을 걷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십니까?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철수 씨였습니다. 서울 가기 전 우리는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서 손을 잡고 약속했었습니다. 돈 많이 벌어오면 읍내에 작은 전셋집 얻어 살림 합치자고. 그는 착실한 광부였고 저만 바라보는 순정파였습니다. 저는 얼른 방으로 뛰어들어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빗고 젖비린내 나는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는 그는 여전히 듬직한 모습이었습니다. 까맣게 탄 얼굴에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서 있는 그를 보자마자 참았던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미수가. 철수 씨. 그는 씩 웃으며 다가오려다 멈칫했습니다. 제 등 뒤에 엎여있던 민우가 칭얼거리며 고개를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철수 씨의 시선이 제 얼굴에서 제 등 뒤의 아이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는 조카냐?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렇다고 언니네 조카 봐주는 거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더 큰 상처를 줄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민우의 엄마로 살기로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내 아들이에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도 먼 산의 까마귀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철수 씨의 거친 숨소리만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뭐? 내가 아들이 어디 있어? 우리 약속했잖아. 기다린다고 했잖아. 미안해요. 서울 가서. 그렇게 됐어요. 잊어줘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얼어붙은 땅을 적셨습니다. 철수 씨는 다가와서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거짓말이지. 너 나 떼어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내가 광부라고 돈 없다고 무시해서 그러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진짜 내 자식이라고요. 애 아빠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가요. 나 같은 년 있고 철수 씨한테 어울리는 좋은 여자 만나요. 저는 모질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등 뒤에 민우가 놀라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울고 있는 아이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눈에 고였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 그래. 내가 병신이지. 서울 물 먹고 온 여자가 나 같은 촌놈이 눈에 찰 리가 없지. 잘 먹고 잘 살아라. 아주 잘 살아보라고. 그는 바닥에 침을 뱉고는 획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눈 쌓인 언덕길을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대문 기둥을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철수 씨. 정말 미안해요. 당신한테 짐 지우기 싫었어요. 남의 자식 키우는 팔자, 나 하나로 좋게요. 제 속마음을 알리 없는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첫사랑은 끝이 났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아팠지만 울고 있는 민우를 달래야 했습니다. 울지 마, 아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다 잘못했어. 저는 아이를 앞으로 돌려 안고 퉁퉁 부은 젖을 물렸습니다. 빈 젖을 힘껏 빠는 아이의 입술을 보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랑도 잃고 명예도 잃었지만 이 아이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내 인생 다 갈아 넣어서라도 보란 듯이 키워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독해졌습니다. 아니, 독해져야만 했습니다. 분유값과 기저귀 값을 벌려면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가 쌈짓돈을 털어 내주신 5만 원을 들고 읍내 장터로 나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몸 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점에서 채소를 팔아보려 했지만 텃세가 심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생선 가게 주인 할머니가 일손이 딸린다며 저를 부르셨습니다. 세댁, 비위 좋아. 생선 뱉다고 내장 긁어내는 거 할 수 있겠어? 네, 할 수 있어요. 시켜만 주세요. 뭐든지 다 할게요. 그날부터 저는 생선 장수 미숙이가 되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첫 차가 다니는 정류장까지 40분을 걸어갔습니다. 겨울 바람이 살을 애는 듯했지만 등 뒤에 아이 체온에 의지하며 걸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면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야 했습니다. 고무 장갑을 껴도 손끝이 찢어질 듯 아려왔습니다. 동태를 녹이고 오징어 배를 가르고 고등어 내장을 꺼내는 일은 고역이었습니다. 비린내가 온몸에 배어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머, 저 여자 좀 봐. 애를 업고 생선을 다듬네. 징그럽지도 않나. 독하다 독해. 애 아빠가 없으니 저러고 살지.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저는 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오직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곤히 자는 민우의 숨소리를 들으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어느 날은 눈보라가 너무 심하게 쳐서 손님이 하나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좌판에 놓인 생선들 위로 눈이 하얗게 쌓여갔습니다. 민우가 감기 기운이 있는지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얼굴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날 번 돈은 고작 5천 원뿐이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동태 한 마리만 사주세요. 아주 싱싱해요. 싸게 드릴게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바삐 지나갔습니다.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모님, 당신은 지금 따뜻한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나요? 당신이 버린 자식은 지금 열이 펄펄 끓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길바닥에서 이러고 있어요. 제발 천벌을 받아라. 제발.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당장 급한 건 아이의 열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장사를 접고 약국으로 뛰어가 해열제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밤새 아이를 간호했습니다. 물수건으로 아이 몸을 닦아주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예수님, 천지신명님, 제발 우리 민우 좀 살려주세요. 이 아이 잘못되면 저도 따라 죽을 겁니다. 제 수명을 떼어서라도 이 아이 살려주세요.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끙끙 앓던 아이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눈을 뜨더니 저를 보고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 천사 같은 미소를 보는 순간 지난 며칠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마. 아이가 옹알이처럼 내뱉은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민우야, 다시 말해봐. 마. 분명 엄마라고 했습니다. 그 작고 붉은 입술로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속 깊은 곳에 있던 둑을 무너뜨렸습니다.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무섭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너는 내 아들이구나. 내가 너의 엄마구나.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벅차고 감사해서, 그리고 이 작은 생명이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거우면서도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로소 진짜 엄마가 되었습니다. 평창동에서 도망쳐 나온 식모 미숙이는 죽고 억척스러운 생선 장수 엄마 강미숙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시장통 상인들도 처음에는 저를 손가락질하더니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는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네, 이거 떡 좀 먹어봐. 애 혼자 키우느라 고생이 많지? 동태가 아주 실하네. 미숙 씨가 골라온 건 믿고 먹지. 단골도 생기고 장사 수완도 늘었습니다. 저는 푼돈을 모아 읍내에 작은 가게를 하나 얻었습니다. 번듯한 간판은 없었지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습니다. 가게 한쪽 구석에 민우가 놀 수 있는 작은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민우는 시장이 키운 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생선을 다듬을 때면 옆집 채소가게 할머니가 아이를 봐주셨고 건어물 가게 아저씨가 오징어 다리를 쥐어주며 놀아주셨습니다. 민우는 시장 바닥을 제 집 안방처럼 누비며 자랐습니다. 비린내 나는 엄마 냄새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고 생선 누나를 구슬처럼 가지고 놀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랄수록 저를 옥죄어오는 불안감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민우는 저를 닮지 않았습니다. 하얀 피부에 큰 눈, 귀티나는 외모는 영락없는 그 평창동 사모님과 사장님을 쏙 빼닮았습니다. 어머, 애가 어쩜 이렇게 인물이 훤해. 엄마는 하나도 안 닮았네. 아빠가 잘생겼었나 봐. 손님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행여나 누가 알아볼까봐, 행여나 친엄마가 찾으러 올까봐 늘 전전긍긍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사람을 찾습니다 같은 방송이 나오면 황급히 채널을 돌렸고 낯선 고급 승용차가 시장 입구에 서기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 친구들은 다 아빠가 데리러 오는데.
7살이 된 민우의 눈동자에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민우야,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아주 멀리. 하지만 민우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럼 아빠 사진은 없어? 나도 아빠 얼굴 보고 싶은데.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평창동 집에서 나올 때 챙겨오지 못한 가족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보여줄 사진 한 장 없는 아비 없는 자식. 그 서러움을 물려주어 미안했습니다. 사진이 불에 타서 없어졌어. 옛날에 우리 집에 불이 났었거든. 미안해, 우리 아들.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며 사는 삶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순간 우리 모자의 행복이 깨질 거라는 걸 알기에 저는 거짓말쟁이 엄마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997년 12월에 제 등에 엎여왔던 핏덩이는 어느새 12살의 늠름한 소년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공부도 잘하고 심성도 고운 아이로 자랐습니다. 비린내 나는 생선 장수 엄마를 부끄러워할 법도 한데 학교가 끝나면 쪼르르 가게로 달려와 고무장갑을 끼고 일을 거들었습니다. 엄마 힘들지? 내가 물 갈아줄게. 엄마 허리 아프잖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무거운 물통을 나르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 아마 삭막하고 외로운,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겠지요. 민우는 제게 구원이었습니다. 2007년 가을, 유난히 단풍이 붉게 물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아침부터 까치가 요란하게 울어댔습니다. 오늘 무슨 귀한 손님이 오려나. 까치가 아침부터 난리네.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며 가게로 나갔습니다. 오후 서너 시쯤 되었을까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시장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시장통 좁은 길을 꽉 채우는 덩치 큰 차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더니 제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양복 입은 남자가 내리더니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생선칼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월을 비켜간 듯 여전히 팽팽한 피부, 화려한 옷차림, 그리고 저 오만하고 차가운 눈빛. 평창동 사모님, 민우의 생모가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 얼굴을 훑고 지나가더니 가게 안쪽에서 숙제를 하고 있던 민우에게 꽂혔습니다. 찾았다. 그녀의 붉은 입술이 움직이며 뱉은 짧은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찾았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짧은 두 마디가 시끌벅적하던 시장통의 소음을 단번에 집어삼키는 것만 같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빗속으로 사라지던 뒷모습과 조금도 변하지 않은, 아니 오히려 더 날카롭고 서늘해진 그녀가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신고 있는 뾰족한 하이힐 굽이 시장 바닥의 질척한 물기를 밟고 서 있는 모습이 마치 깨끗한 백지에 떨어진 검은 먹물 한 방울처럼 이질적이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생선칼이 챙그랑 소리를 내며 도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이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저를 부르며 다가오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피 묻은 고무장갑을 낀 채 민우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마치 어미 닭이 솔개로부터 병아리를 지키듯 제 온몸으로 아이를 감추었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쿵쾅거렸고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 민우의 생모인 최 여사는 그런 저를 보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녀는 코끝을 찡그리며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았습니다. 역겨운 생선 비린내를 참을 수 없다는 듯한 노골적인 몸짓이었습니다. 아줌마, 참 오래도 숨어 살았네.
이런 돼지우리에 내 아들을 처박아 두고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하이톤이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거만하고 뻔뻔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죄책감 따위는 티끌만큼도 느끼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누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돌아가세요. 사람을 잘못 봐? 강미숙 씨. 나 기억상실증 아니야. 그리고 내 핏줄을 내가 못 알아볼까봐. 저 뒤에 숨은 애 내놔. 민우지. 이름도 안 바꿨네. 그녀가 성큼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치며 도마 위에 놓인 칼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험한 생각까지 들 정도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오지 마세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요? 10년 전에 핏덩이 버리고 도망간 주제에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제 고함 소리에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옆집 채소가게 할머니가 놀라서 달려오셨고 건어물 가게 김씨 아저씨도 웅성거리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미숙이네, 무슨 일이야? 저 여자는 누구야? 사람들이 모여들자 최 여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주변 상인들을 훑어보더니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경 났어? 다들 저리 안 꺼져? 아줌마, 좋게 말할 때 타. 여기서 동네방네 소문내기 싫으면. 그녀는 턱으로 자신의 검은 세단을 가리켰습니다. 차 뒷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어두운 공간이 마치 아가리를 벌린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다고 버티려 했지만 제 등 뒤에서 옷자락을 꽉 쥐고 있는 민우의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이에게 이 험악한 꼴을 더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민우야, 잠깐만. 엄마가 저 아줌마랑 얘기 좀 하고 올게. 할머니랑 잠깐만 있어. 저는 민우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최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애도 타야지. 내가 온 목적이 앤데. 안 돼요. 애는 놔두고 우리끼리 얘기해요. 애 놀라잖아요. 시끄러워. 데리고 타라면 타. 내 아들 내가 태우겠다는데 내가 뭔데 난리야. 그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저는 민우의 손을 꼭 잡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 검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앉았지만 엉덩이에 가시가 돋친 듯 불편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10년 전 평창동 저택에서 맡았던 그 진한 백합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 향기가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차는 시장을 빠져나가 읍내의 한적한 강변 도로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는 밖으로 나가 망을 보듯 서 있었고 차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민우는 제 품에 파고들어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가 핸드백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라이터 불을 켜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은 뒤 백미러를 통해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강미숙 씨, 그동안 내 새끼 키우느라 고생했어. 그건 인정해. 그래서 내가 보상은 섭섭지 않게 해주려고 왔어. 그녀는 마치 밀린 월급을 계산해 주러 온 사람처럼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보상? 지금 보상이라고 했어요? 당신이 사람이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10년이에요, 10년. 당신이 버린 자식, 내가 내 피 갈아 넣어 키웠어요. 짐승도 제 새끼 냄새는 안 잊는다는데 당신은 10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다가 이제 와서 돈 몇 푼 쥐어주고 아이를 뺏어가겠다고요? 제 목소리가 격앙되자 민우가 움찔했습니다. 최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 몇 푼? 착각하지 마. 아줌마 평생 생선 대가리 쳐도 못 만질 큰돈이야. 그리고 내가 버린 게 아니라 잠시 맡겨둔 거지. 상황이 여의치 않았잖아. 알다시피 우리 그이 회사가 부도나서 경황이 없었다고. 맡겨둬요. 도망가면서 식모한테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지는 게 맡겨두는 거예요? 그날 밤 민우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분유가 없어서 맹물을 먹이면서 내가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당신이 아냐고요. 저는 10년간 묵혀둔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과거의 잘못은 이미 지워진 기억이거나 애초에 중요하지 않은 일인 듯 했습니다. 그녀는 담배를 비벼 끄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구질구질한 옛날 얘기 그만하고 내가 왜 왔는지 궁금하지 않아? 죽은 줄 알았던 남편, 그러니까 민우 아빠가 살아서 돌아왔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죽었다고 믿고 살았는데 살아서 돌아왔다니.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거기서 자리를 잡았어. 근데 말이야, 시아버님. 그러니까 민우 친할아버지가 위독하셔. 그 놓친 내가 죽기 전에 유일한 핏줄인 장손을 찾고 있어. 유산이 얼만지 알아? 수백억이야, 수백억.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모성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돈, 그놈의 돈 때문에 아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유산을 상속받으려면 유일한 핏줄인 민우가 반드시 있어야 했기에 10년 만에 우리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못 보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민우는 못 줘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에요. 제가 소리치자 최 여사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야, 주제 파악 좀 해. 내 아들. 족보에 올리지도 못한 주제에 무슨 내 아들이야? 유괴범으로 쳐넣으려다 참는 거니까. 좋게 말할 때 내놔. 내일 변호사 보낼 테니까 도장 찍고 애 넘겨. 안 그러면 너 감방에서 썩게 해줄 테니까. 그녀는 핸드백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제 무릎 위에 던졌습니다. 일단 이거 가지고 가서 애떼 빼고 광 내놔. 거짓골이 뭐니, 창피하게. 내일 데리러 올 거니까 짐 싸놓고.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10년 세월을 모욕하는 그 돈다발을 보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 그녀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더러운 돈 필요 없어. 당장 차 문 열어. 지폐들이 눈처럼 차 안에 흩날렸습니다. 최 여사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다가 운전기사에게 손짓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민우를 안고 차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그녀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법대로 해보자 이거지. 그래, 아주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마. 차는 굉음을 내며 사라졌고 강변에는 저와 민우 둘만 남겨졌습니다.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민우를 꽉 끌어안았는데 아이의 심장소리가 제 심장소리와 맞물려 쿵쿵 울렸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가 내 진짜 엄마야? 올 것이 왔습니다. 10년을 숨겨온 비밀, 10년을 두려워했던 질문. 10살 민우의 눈동자는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아줌마가 진짜 엄마냐는 말은 지금껏 엄마라고 믿고 따른 저는 가짜냐는 물음이기도 했습니다. 민우야. 저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실을 말하면 아이가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클지, 그렇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아이가 저를 원망하지 않을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아이의 작은 손이 제 거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나는 엄마밖에 없어. 저 아줌마 싫어. 냄새나고 무서워. 엄마가 내 엄마야. 맞지? 아이의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지옥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그래, 낳았다고 다 엄마가 아니다. 10년을 똥기저귀 갈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콩 한쪽도 나눠 먹으며 살아온 우리가 진짜다. 핏줄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래. 내가 내 엄마야. 누가 뭐래도 내가 내 엄마야. 아무데도 안 보내. 절대로. 우리는 강변에 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강물 위로 붉은 노을이 번질 때까지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민우를 재워놓고 마루에 나와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시리도록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그녀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올 것입니다. 법. 저는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생선 비린내 나는 몸뚱이와 쥐꼬리만 한 전세 보증금, 그리고 민우를 향한 사랑뿐이었습니다. 반면 그녀는 수백억 유산을 노리는 재벌가 며느리였고 돈으로 뭐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싸움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걸 저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민우는 돈의 노예가 되어 사랑 없는 집에서 평생을 외롭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처럼 식모 취급을 받거나 아니면 유산 상속을 위한 도구로 이용당하다 버려질지도 모릅니다. 새벽 3시,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민우가 처음 신었던 베넷 저고리, 돌 때 찍은 사진, 유치원 입학식 때 달아준 코사지, 그리고 어버이날 민우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준 엄마 사랑해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저는 전의를 다졌습니다. 이 추억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최 여사가 수백억을 가져온다 해도 민우와 제가 쌓아온 20년의 시간은 흉내조차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 법대로 해보자. 판사님도 사람인데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진실을 모르겠어?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제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친권자 인도 청구 소송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유괴 및 약취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고요. 서류에는 알 수 없는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피고 강미숙, 원고 최수진. 제 이름 옆에 적힌 피고라는 글자가 죄인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상대가 국내 대형 로펌이니까요. 뭐 승산은 없겠지만. 변호사는 비웃듯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장통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미수가, 이거 어떡하니? 변호사 쓸 돈은 있어? 그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던데. 그냥 합의하고 애 보내는 게 낫지 않아? 누군가의 말에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 자식이에요. 내가 어떻게 내 새끼를 팔아넘겨요?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서울로 올라갈 채비를 했습니다. 10년 만의 상경이었습니다. 쫓기듯 내려왔던 그 길을 이번에는 싸우기 위해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꼬깃꼬깃 모아둔 쌈짓돈을 제 손에 쥐어주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가서 꼭 이기고 와라. 우리 민우 뺏기지 말고. 서울 서초동 법원 앞은 높고 거대한 빌딩 숲이었습니다. 그 위압감에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지만 담당 변호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친권은 웬만해선 생모에게 갑니다. 더구나 상대방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어머니는 죄송하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으시잖아요.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는데 경제적 환경을 무시할 수 없어요. 게다가 유괴 혐의까지 걸려 있어서 자칫하면 실형을 사실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난이 죄라고 돈 없으면 자식도 못 키우는 세상이라니.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을 쥐어뜯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민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민우도 저 없으면 안 돼요. 그 여자는 10년 동안 애 한 번 안 찾은 여자예요. 애를 물건 취급한다고요. 제가 울며 매달렸지만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탄원서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시장통 상인들, 민우의 학교 선생님, 동네 주민들. 저와 민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켜본 모든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서명을 부탁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민우 좀 지켜주세요. 지문이 닳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밤에는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소송 비용을 모았습니다.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몸은 부서질 듯 아팠지만 잠든 민우의 얼굴을 보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최 여사 측은 저를 파렴치한 유괴범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제가 돈을 노리고 아이를 데려갔으며 아이를 앵벌이처럼 부려먹었다고 거짓 주장을 폈습니다. 법정에서 그녀의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피고는 아이에게 생선 내장을 따게 하는 등 아동학대를 일삼았습니다. 위생적으로 불결한 시장 바닥에서 아이를 키우며 정서적 발달을 저해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엄마 돕겠다고 스스로 한 일인데 그게 학대라니요. 아닙니다. 우리 민우는 효자라서 제 허리 아프다고 도와준 겁니다. 학대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항변했지만 판사님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만 넘겨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제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최종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재판장님은 마지막으로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대신 전설처럼 내려오는 오래된 재판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너무나 팽팽하고 아이의 장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처럼,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된 코카서스의 백무건의 전설처럼 오늘 이 법정에서 두 어머니의 진심을 시험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닥에 원을 그리고 아이를 잡아당기는 시험이었습니다. 법정 바닥에 하얀 분필로 원이 그려졌습니다. 그 하얀 선이 마치 벼랑 끝 같았습니다. 저 원 안에서 민우가 떨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걱정 마. 엄마가 널 아프게 하지 않을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민우의 왼팔을 잡았습니다. 반대편에서 최 여사가 민우의 오른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민우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이가 움찔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시작. 판사님의 구령이 떨어졌습니다. 시작. 판사님의 그 짧고 건조한 한마디가 마치 단두대에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맞은편에 서 있던 최 여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낚아채는 맹수처럼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아주 거칠게 민우의 오른팔을 자신의 쪽으로 잡아당겼습니다. 흑! 민우의 입에서 비명 섞인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의 몸이 휘청거리며 오른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이의 왼팔을 꽉 쥐었습니다. 뺏기지 않으려는 본능이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민우의 작은 몸을 관통했습니다.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 아이의 양팔이 일자로 펴졌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형상처럼 아이의 몸이 공중에 붕 뜨는 듯한 착시마저 들었습니다. 아, 엄마, 아파, 아파요. 민우가 울부짖었습니다. 그 처절한 비명이 법정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쳤습니다. 저는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 작은 얼굴이 핏기가 싹 가셔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공포로 확장되어 있었고 그 눈에 고인 눈물이 방울져 떨어지는 것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제 눈에 박혔습니다. 제 소나귀에 잡힌 민우의 왼쪽 팔목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제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아이의 뼈마디가 도드라져 보였고 얇은 피부 아래 푸른 혈관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붉어져 나왔습니다. 이러다 아이 팔이 빠지겠구나. 덜컥 겁이 났습니다. 최 여사는 아이가 비명을 지르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긴 손톱이 아이의 연한 살을 파고들어 붉은 생채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민우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반드시 쟁취해야 할 전리품, 아니 수백억짜리 유산 증서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부욕과 탐욕만이 가득할 뿐
아이에 대한 연민이나 걱정은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리 와. 엄마한테 와야지. 최 여사가 소리를 지르며 체중을 실어 뒤로 당겼습니다. 민우의 몸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그쪽으로 끌려갔습니다. 아이의 입이 딱 벌어지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승리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아니, 아이를 소유하고 싶은 제 욕심이었습니다. 안 된다. 내 새끼 다친다. 이러다 내 아들 죽는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힘을 주면 줄수록 아이의 고통은 배가 될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싸움인데 지금 제가 아이를 고문하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아이를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설령 평생 아이를 보지 못하고 그리움에 사무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이 아이의 고통을 멈춰줘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엄마가 힘이 없어서. 엄마가 너를 지킬 방법이 이것뿐이라서. 정말 미안해. 저는 잡고 있던 아이의 손을 놓았습니다. 아니, 놓아주었습니다. 제 손에서 아이의 체온이 빠져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뜯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으앙! 제가 손을 놓자마자 반작용으로 인해 민우의 몸이 최 여사 쪽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최 여사는 엉겁결에 아이를 받아 안으며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 대신 환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민우를 끌어안고 소리쳤습니다. 봤지? 내가 이겼어. 내가 끌어왔다고. 애는 내 거야. 법정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저런. 결국 뺏기는 건가? 친엄마 힘이 더 셌나 보네. 쯧쯧.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제 귀에는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텅 빈 제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이를 잡고 있던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내 인생의 전부였던 민우를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야 하는구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민우를 보았습니다. 최 여사의 품에 안긴 민우가 울면서 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그 애처로운 손짓을 보며 저는 입을 막고 오열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내 손으로 아이를 놓아버렸다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최 여사의 변호사가 의기양양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보시다시피 원고인 친모가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백무권의 시험 결과에 따라 친권은 당연히 생모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이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하얀 분필원이 제 눈물로 번져 흐릿하게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저 원이 내 인생을 갈라놓았구나. 저 하얀 선 하나가 우리 모자의 연을 끊어놓았구나. 그때였습니다. 내내 침묵을 지키던 재판장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강미숙 씨. 판사님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판사님은 안경 너머로 저를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왜 아이의 손을 놓았습니까? 그 질문에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최 여사도 변호사들도 방청객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을 떼었습니다. 목이 메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파서요. 뭐라고요? 잘 안 들립니다. 크게 말씀해 보세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가슴 속에 있는 말을 토해냈습니다. 민우가 아파서요. 아이가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제가 계속 잡고 있으면 아이 팔이 부러질 것 같아서 차마 더는 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면 아이를 뺏기겠지만 그래도 아이가 다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지 제 새끼 아픈 건 못 보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법정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훌쩍이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최 여사는 약한 척하기는 연기하고 있네. 라며 비웃었지만 판사님의 표정은 엄숙해졌습니다. 판사님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법정 전체를 둘러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법정에서 두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아이를 소유하기 위해 아이의 고통을 외면하고 기어이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아이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보다 더 크게 느껴 승패를 떠나 아이를 위해 손을 놓았습니다. 판사님의 시선이 최 여사에게서 저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코카서스의 백묵원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어머니란 자식을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자식의 아픔을 차마 지켜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를 찢어서라도 가지려는 자는 어미가 아닙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포기할 줄 아는 자가 진짜 어미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사건 본인 강민우 군의 친권 및 양육권은 피고 강미숙에게 지정한다. 원고 최수진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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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봉 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절망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포였습니다. 와! 방청석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시장통 상인들이 서로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판사님 만세! 미숙이 만세! 하는 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있다가 뒤늦게 밀려오는 감격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최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개 같은 판결이야. 내가 친엄마라고. 내가 낳았단 말이야. 내 돈이 얼만 줄 알아. 내가 이따위 재판 인정할 것 같아. 내 아들 내놔. 그 유산이 얼만데. 그녀는 악귀처럼 소리를 지르며 판사석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들이 아니라 유산이었습니다. 끝까지 돈이었습니다. 그녀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달려와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이거 놔. 너희들 다 고소할 거야. 내 아들 내놓으란 말이야. 그녀는 발악하며 끌려나갔습니다. 그녀의 명품 구두 한 짝이 벗겨져 법정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 욕망의 초라한 최후였습니다. 민우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저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 익숙한 땀 냄새, 콩닥거리는 심장 소리.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미안해. 아까 많이 아팠지? 팔 좀 봐. 세상에 멍이 들었네. 저는 붉게 부어오른 민우의 팔을 어루만지며 울었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닦아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하나도 안 아파. 엄마가 이겼잖아. 이제 우리 안 헤어져도 되잖아. 그거면 됐어. 10살 아이가 어쩜 이렇게 속이 깊을까요? 저는 아이의 얼굴에 묻은 눈물 자국을 닦아주며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래, 이제 아무도 우리 못 갈라놓아.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우리 아들 사랑해.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고 또 웃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어머니도 시장통 사람들도 모두 내려와 우리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했다, 미숙아. 정말 고생했어. 그래, 하늘이 무심치 않다니까. 착하게 사니까 복 받는 거야. 사람들의 축하 속에 우리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들어갈 때는 지옥문 같던 곳이 나올 때는 천국의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이렇게 파랗고 맑다는 것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제 손등 위로 떨어진 햇살이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늘 해피엔딩으로만 끝나지는 않는 법이지요. 재판에서 이겼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우리는 또 다른 현실의 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최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녀의 끈질긴 괴롭힘은 그 후로도 한동안 계속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사춘기에 접어든 민우가 겪어야 했던 정체성의 혼란도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였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아이의 손을 놓았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으니까요. 사랑은 꽉 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놓아줌으로써 지키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로부터 또 10수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2번이나 변할 시간이지요.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렸고 민우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싶네요. 긴장했던 탓인지 목이 좀 탑니다. 여러분도 잠시 차 한 잔 드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성인이 된 민우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늙어버린 제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재판에서 이기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동화책 속 이야기처럼 그 후로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문장이 우리 삶에 찍힐 줄 알았지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던 날의 그 환희와 감격은 다음 달 날아온 카드 명세서와 빚, 독촉장 앞에서 허무하게 바스러졌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대느라 쓴 사채빚이 눈덩이처럼 불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쌈짓돈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고 가게 보증금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승리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가난이라는 늪으로, 아니 예전보다 더 깊은 진창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법으로는 졌을지 몰라도 돈과 권력으로는 여전히 강자였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치졸하고 집요했습니다. 2009년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가게로 들이닥쳤습니다. 민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생선 보관 상태가 불량하고 악취가 심하다더군요. 점검 좀 하겠습니다. 그들은 흙발로 들어와 좌판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얼음이 녹아 흐르는 바닥에 생선들이 나뒹굴었고 제가 새벽부터 손질해놓은 고등어와 갈치들이 구정물 속에 처박혔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우리 가게가 시장에서 제일 깨끗하다고 소문난 집인데 악취라니요. 제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규정 위반 딱지를 붙이고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제 뒤로 검은 우산을 쓴 남자가 지나가며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러게 좋은 말할 때 보내지 그랬어. 사모님이 벼르고 계십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 남자는 최 여사의 운전기사였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나 하나 괴롭히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우리 세 식구의 밥줄을 끊어놓는 건 살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흙탕물에 젖은 생선들을 주워 담으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비린내와 섞인 제 눈물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경제적인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민우가 겪어야 했던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민우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우가 친구와 싸워 상대방 아이의 코뼈를 부러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순하디순한 우리 민우가 주먹질이라니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허겁지겁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학생부실에 들어서자 입가에 피가 터진 민우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덩치 큰 아이와 그 엄마가 씩씩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아니,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아비 없이 자라서 그렇다더니 아주 깡패 새끼를 만들어놨네. 상대방 엄마의 폭언에 저는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어떻게든 물어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때였습니다. 민우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엄마, 빌지 마. 왜 엄마가 빌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저 자식이 먼저 그랬단 말이야. 민우야, 조용히 해. 친구를 때려놓고 뭐가 잘했다고 큰 소리야. 제가 아이를 나무라자 민우는 억울함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 자식이 엄마더러 생선 비린내 난다고 했어. 우리 엄마 가짜 엄마라고 돈 받고나 유괴한 아줌마라고 했단 말이야. 신문에서 다 봤다고 도둑년이라고 욕했어. 내가 그걸 어떻게 참아.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민우가 학교에서 어떤 시선을 견뎌왔는지, 제가 모르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비수 같은 말들에 찔려왔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이 뉴스에 작게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귀신같이 그걸 찾아내어 민우를 놀림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때린 아이 엄마도 선생님도 민우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는 제 뒤에서 묵묵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진 골목길에서 훌쩍 커버린 아들의 그림자가 제 그림자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엄마가 가난하고 무식해서 너한테 이런 꼴 당하게 했네. 제가 흐느끼자 민우가 다가와 제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변성기가 지나 굵어진 목소리로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안 창피해. 생선 비린내. 그거 열심히 산 냄새잖아. 난 세상에서 엄마 냄새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울지 마. 나 이제 어린애 아니야. 내가 엄마 지켜줄 거야. 그날 밤 저는 잠든 민우의 얼굴에 약을 발라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지켜주겠다고 한 것처럼 저 또한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제 살점이라도 떼어주겠노라고.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민우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학원 한 번 제대로 보내주지 못했는데 아이는 스스로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습니다.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라는 말이 아이의 입버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철이 다가오자 현실적인 고민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민우의 성적이라면 서울의 명문대는 물론이고 의대도 갈 수 있었지만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장학금을 받는다고 해도 생활비며 교재비며 서울 유학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최 여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가게 앞이 아닌 민우의 하굣길 교문 앞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화려했고 늙지 않았습니다. 돈의 힘으로 세월을 방부 처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민우를 고급 식당으로 데려가 밥을 사주며 제안했다고 합니다. 민우야, 너 공부 잘한다며? 한국에서 썩기 아깝다. 내가 미국 유학 보내줄게. 아이비리그? 거기도 문제 없어. 학비, 생활비, 체류비 전액 지원해줄게. 졸업하면 내 회사 물려받아도 되고. 내가 원한다면 내 양어머니. 그 생선 장수 아줌마 노후도 편하게 봐주마.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아니, 거부할 수 없는 악마의 유혹이었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서 거절하고 나왔다고 했지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저는 흔들렸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아이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 저 여자의 말대로 돈 많은 친부모 밑에서 컸다면 지금쯤 민우는 더 넓은 세상에서 날개를 펼치고 있지 않을까? 가난한 양엄마 곁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사는 것이 과연 이 아이를 위한 사랑일까? 밤새 고민했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능 시험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저는 민우가 학교 간 사이에 아이의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와 책들을 캐리어에 담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10년 전 평창동에서 아이를 업고 나올 때의 그 비장함과는 다른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때는 살리기 위해 데려왔지만 지금은 살리기 위해 보내야 했습니다. 민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짐 가방을 현관에 내놓고 차갑게 돌아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어디가? 민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쳐다보지도 않고 콩나물을 다듬으며 모질게 말했습니다. 너 나가라. 짐 다 쌌으니까 이거 들고 내 친엄마한테 가. 뭐?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내가 힘들어서 그래. 너 뒷바라지하는 거 이제 지긋지긋하다.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자. 내 친엄마가 너 유학도 보내주고 나한테 돈도 준다더라. 그 돈 받아서 나가게 늘리고 편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민우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배신감일까요? 슬픔일까요? 엄마, 진심이야? 정말 돈 때문에 나 보내려는 거야? 그래, 돈이 최고더라. 너 키우면서 뼈 빠지게 고생한 거 생각하면 억울해서 잠이 안 와. 가서 성공해서 돈이나 많이 붙여. 그게 효도야. 저는 민우를 밀어냈습니다. 현관 밖으로 등을 떠밀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가라, 민우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 가서 보란 듯이 성공해. 냄새나는 엄마는 잊고 화려한 날개를 달고 날아가. 문 밖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을바람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민우는 없었습니다. 짐 가방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말 갔구나. 결국 떠났구나. 다리가 풀려 마당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냥 가지 말라고 잡을걸. 굶어 죽더라도 같이 살자고 할걸. 내 새끼, 밥은 먹여서 보낼걸. 그렇게 며칠을 시금전폐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가게 문도 닫고 불 꺼진 방에서 민우가 쓰던 베개를 끌어안고 울다 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사는 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수능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민우가 시험을 보러 갔을 시간입니다. 저는 도시락 하나 싸주지 못한 못난 어미였습니다. 부스스한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나가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는데 식탁 위에 낯익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최 여사에게 받은 돈 봉투인 줄 알고 찢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봉투 겉면에 익숙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엄마에게.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 대신 꼬깃꼬깃한 편지 한 통과 민우의 수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안 갔어. 친엄마한테 안 가.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눈은 울고 있는데 입으로만 독한 말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 바보 아니야. 엄마, 나는 유학 안 가도 돼. 아이비리그? 그런 거 필요 없어. 나한테는 엄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가 최고의 밥상이고 엄마가 생선 비린내 나는 손으로 등 토닥여주는 게 최고의 위로야. 나 독서실에서 자면서 공부했어. 그리고 오늘 시험 보러 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은 없지만 엄마가 내 마음에 심어준 사랑 먹고 시험 잘 볼게. 시험 끝나고 올게. 그때는 문 열어줘. 나 배고파, 엄마. 편지를 읽는 내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종이를 적셨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 이 미련 곰탱이 같은 녀석. 복덩이 같은 내 새끼.
저는 당장 쌀을 씻었습니다. 밥을 안 치고 냉장고를 뒤져 제일 실한 조기를 꺼내 구웠습니다.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였습니다. 집 나갔던 며느리가 전어 굽는 냄새에 돌아온다지만 집 나간 우리 아들은 엄마 밥 냄새에 돌아올 테니까요. 그날 저녁 대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새 헬쑥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했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저는 달려나가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이놈아, 왜 안 갔어? 왜 지질이 궁상맞은 엄마한테 다시 왔어? 바보 같은 놈아. 등짝을 때리면서도 놓칠세라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아파. 엄마 손 맵다. 나 배고파. 밥 줘. 우리는 밥상머리에 앉아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고 울었습니다. 조기살을 발라 밥숟가락 위에 얹어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민우는 서울에 있는 명문사립대에 장학생으로 합격했습니다. 등록금은 전액 면제였고 생활비는 과외 아르바이트로 충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최 여사는 몇 번 더 회유와 협박을 해왔지만 성인이 된 민우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발길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낳아준 건 감사하지만 내 어머니는 강미숙 씨 한 분뿐입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민우가 최 여사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첫 월급을 타던 날 녀석이 사온 건 빨간 내복이 아니었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에 담긴 고급 여성 속옷 세트와 예쁜 원피스였습니다. 엄마, 평생 시장 바닥에서 몸빼 바지만 입고 살았잖아. 이제 엄마도 여자로 살아. 예쁜 옷 입고 꽃구경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자. 내가 다 해줄게. 거친 제 손에 쇼핑백을 쥐어주며 민우가 울먹였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받아본 첫 레이스 속옷.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시장 장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허리도 굽고 무릎도 아파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지요. 대신 민우가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화초를 가꾸며 소일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보니 10년 전 강변에서 최 여사를 만났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27년 전 비 오는 밤 평창동 저택에서 민우를 처음 업었던 그날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만약 그때 제가 민우를 외면했다면 제 인생은 어땠을까요? 아마 몸은 편했을지 몰라도 마음은 평생 시베리아 벌판을 헤매듯 춥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민우는 제가 키운 것이 아니라 민우가 저를 살게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민우와 함께 갔던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짐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었거든요. 지난달 초겨울, 민우가 월차를 냈다며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엄마, 바다 보고 싶다고 했잖아. 강릉 가서 회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오자. 평생 먹고 살기 바빠 여행다운 여행 한 번 못 가본 저였습니다. 시장통을 벗어난 적이라곤 그 모진 재판 때문에 서울 법원을 오가던 게 전부였으니까요. 설레기도 하고 비싼 기름값 걱정도 되어 손사래를 쳤지만 아들은 이미 제 짐 가방을 차 트렁크에 싣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탄 차가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나무들과 추수가 끝나 텅 빈 들판. 쓸쓸해 보일 수도 있는 풍경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민우의 옆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어느새 눈가에 옅은 잔주름이 잡히기 시작한 30대의 아들. 핸들을 꽉 쥔 저 듬직한 손이 28년 전 제 등 뒤에서 꼬물거리던 그 고사리 같던 손이라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엄마, 노래 들을래?
엄마 좋아하는 이미자 노래 틀어줄까? 아들이 튼 음악 소리가 차 안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자의 일생. 참 구구절절 제 사연 같은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며 저는 창밖을 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이 평범한 순간이 너무나 사무치게 고마워서였습니다. 강릉 안목 해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평일 오후라 그런지 백사장은 한산했습니다. 파도가 하얀 거품을 물고 밀려왔다 부서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철썩, 철썩. 그 규칙적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굴곡을 다독여주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우가 따뜻한 자판기 커피를 뽑아와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종이컵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차가운 바닷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따뜻하다. 좋다, 민우야. 좋지? 진작 모시고 올 걸 그랬어. 뭐가 그리 바쁘다고. 민우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천천히 가라앉고 하늘은 보랏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 장엄한 풍경 앞에서 지난 세월의 아픔들이 티끌처럼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민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그분 소식 들었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분이라니. 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최 여사, 민우의 생모 이야기였습니다. 그래. 잘 산다니? 제가 덤덤하게 물으려 애쓰며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니, 작년에 돌아가셨대. 암 투병하시다가 혼자 쓸쓸하게 가셨다고 하더라. 순간 멍하니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가셨다니. 그토록 독하고 그토록 화려했던 사람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니. 저보다 젊은 나이에 그 많은 재산을 두고 혼자서 눈을 감았을 그녀를 생각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랬구나. 저런. 가엾은 사람이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으로 성을 쌓았지만 그 성 안에 갇혀 외롭게 죽어간 여자. 엄마는 그분이 밉지 않아? 나 버린 것도 엄마 괴롭힌 것도 다 용서가 돼? 민우가 제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제 손과 달리 따뜻하고 부드러운 아들의 손. 민우야, 미움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야. 이제는 다 덧없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한테 고마운 마음도 있어. 고맙다고?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래도 너를 낳아줬잖아. 그 여자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우리 민우를 만날 수 있었겠니? 내 인생에 너라는 보물을 보내준 통로였으니 그것만으로도 나는 그 빚 다 갚았다고 생각한다.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던 제 인생에 민우는 유일한 등불이었습니다. 그 등불을 켜준 사람이 비록 저를 태워 죽이려 했던 사람일지라도 불씨를 나눠준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민우는 제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다 큰 사내 녀석이 어리광을 부리듯 제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다음 생에도 우리 엄마 해줄 거지? 그때는 내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게. 그래서 엄마 친아들로 태어날게. 그래서 젖도 많이 먹고 엄마 고생 안 시키고 효도만 할게. 아들의 그 말에 저는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차서 눈물이 금세 식었지만 가슴은 뜨거운 용광로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친아들이면 어떻고 남이면 어떠냐. 우리는 이미 피보다 진한 세월을 나눴는데. 너는 내 심장이고 내 눈이고 내 전부야. 핏줄이 무슨 소용이니. 서로 아껴주고 보듬어주면 그게 가족이지. 우리는 어둠이 짙게 깔릴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더욱 거세졌지만 제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십수년을 짓누르던 마음의 짐, 친모가 아니라는 콤플렉스와 언젠가 아이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그 강릉 바다에 모두 던져버리고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우는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운전은 제가 하겠다고 우겨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백미러로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세상 모르고 자는 모습이 30이 넘은 지금이나 갓난아기 때나 똑같았습니다. 잘 자라, 내 새끼. 엄마가 너 지켜줄게. 이 운전대 놓는 날까지, 아니 내 숨이 다하는 날까지 너의 든든한 기사가 되어줄게. 저는 엑셀러레이터를 부드럽게 밟으며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제 인생의 겨울밤도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식모로 시작해 시장통 생선 장수를 거쳐 법정에 서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60년 세월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거냐고. 핏덩이 남의 자식을 거두어 키우는 그 가시밭길을 다시 걸을 거냐고.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그 아이를 업을 겁니다. 민우를 키우면서 흘린 눈물도 많았고 가슴 칠일도 많았지만 그 아이가 제게 준 기쁨과 행복은 그 모든 고통을 덮고도 남을 만큼 거대했으니까요. 아이가 처음 뒤집기를 하던 날, 처음 엄마라고 부르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 날 가슴에 손수건을 달고 의젓하게 서 있던 모습, 그리고 제 거친 손을 잡고 사랑해라고 말해주던 수많은 순간들. 그 기억들이 제 인생의 보석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어떤 재벌 회장님도 가질 수 없는 저만의 보물입니다. 최 여사는 수백억을 가졌어도 이 보석을 갖지 못했기에 불행했고 저는 가진 것 없어도 이 보석을 가졌기에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자부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자식 때문에 속 썩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황혼 육아로 손주를 보느라 뼈마디가 쑤시는 분이 계신가요? 너무 힘들어서 다 놓고 싶을 때도 있으실 겁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고생인가 싶어 한숨이 나올 때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흘리는 그 땀과 눈물이 결국은 사랑이라는 열매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혈연이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재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가족 관계를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은 하늘이 맺어주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아픔을 공유하는 시간들이 쌓여 비로소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낳은 정보다 무서운 게 기른 정이고 핏줄보다 진한 게 땀방울입니다. 제 아들 민우는 이제 곧 장가를 갑니다. 참하고 예쁜 아가씨를 데려와 인사를 시키더군요.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 되실 분들이 어머니가 홀몸으로 아들을 참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라고 칭찬했을 때 저는 생전 처음으로 제 인생의 훈장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혼주석에 앉아 펑펑 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승리의 눈물일 것입니다. 한 생명을 끝까지 지켜낸 어미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더 넓은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시원섭섭함이 섞인 눈물이겠지요. 민우의 결혼식에 입을 한복을 맞추러 가던 날, 민우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신부 입장할 때 엄마 손잡고 들어가면 안 돼. 나는 아빠 없으니까, 엄마가 아빠 역할까지 다 했으니까 엄마 손잡고 들어가고 싶어. 보통 신랑은 혼자 씩씩하게 입장하는 거라며 말렸지만 녀석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가오는 5월의 어느 날 아들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을 예정입니다. 그 길이 제게는 지난 30년 세월을 보상받는 레드카펫이 될 것 같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입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마다 저마다의 사연과 저마다의 아픔과 또 저마다의 사랑이 깃들어 있겠지요. 오늘 제 긴 넋두리를 들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불빛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들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저도 민우가 퇴근해서 돌아올 시간이 되어 저녁을 준비하러 가야겠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녀석이 제일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입니다. 비린내 난다고 괄씹었던 그 생선이 우리 모자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반찬이랍니다. 부디 오늘 밤 여러분도 따뜻한 밥 한 끼 드시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